지금의 장인어른은 그냥 기생충이나 다름없죠. 한 손으로 넥타이를 풀며 툭 내뱉은 말이 좁은 거실 공기를 순간 얼려버린다. 소파 끝에 앉아있던 박춘호는 TV 리모컨을 쥔 손만 꼭 쥐고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연예 뉴스에 시선을 붙잡아 둔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화면 속 연예인들은 밝게 웃고 있지만 그의 낡은 회색 가디건은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린 채 축 늘어져 있다. 부엌 쪽에서 설거지하던 박소연이 물 묻은 손을 덜덜 떨며 수도를 잠근다. 뒤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렇게까지? 소연아,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빚에 쪼들리는지 알아? 식탁 위 아직 치우지 못한 김치찌개 냄비에서 김이 희미하게 올라오다 서서히 가라앉는다. 준호는 와이셔츠 단추를 성급히 풀어헤치며 가방을 발로 밀어놓고 휴대폰을 흔들어 보인다. 이번 달 이자만 280이야. 여기에 아버님 병원비 60, 생활비 80 내가 벌어온 돈이 전부 구멍으로 새나가고 있다고. 소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거실로 나온다. 아버지 쪽을 힐끗 보지만 춘우는 여전히 TV만 응시하고 있다. 그래도 아빠는 우리 때문에 이 집에. 우리 때문에? 아니지. 본인이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지. 우리가 모셔달라고 했어? 그 말에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서서 어느 쪽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손만 비튼다. TV 화면이 바뀌고 부동산 뉴스가 흘러나온다. 춘호의 무릎 옆에는 오래된 검은색 크로스백이 살짝 열려 있고 그 안쪽으로 가장자리 모서리가 다른 통장 몇 건과 빨간 도장집이 비스듬히 비쳐 보인다. 아빠 괜찮으세요? 춘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지만 채널을 바꾸지도 음량을 조절하지도 않는다. 뉴스 자막이 지나간다. 부동산 시세 10년 새 3배. 그 글자가 화면을 가로지르는 순간 춘호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빠, 저녁 더 드실래요? 제가? 춘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없이 가방을 집어든다. 살짝 열려있던 지퍼를 끝까지 올려 잠그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린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딸깍.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퍼지고 소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버지의 방문만 바라본다. 준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크게 내쉰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남고 소연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든다. 1년 전 박춘호는 아내를 먼저 보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고 딸 소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아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집 작은 방 하나면 충분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아내 사진, 그리고 검은색 크로스백 하나. 그렇게 딸 부부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자영업 대출 이자와 전세 대출 이자가 동시에 빠져나가고 장인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더해지자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400만 원이 넘었다. 그중 120만 원은 장인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 현관. 이준호는 검은 정장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진다. 얼굴은 어젯밤 술 기운이 덜 깬 듯 붉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다. 그의 어깨 뒤로 좁은 복도 끝 방에서 박춘호가 나온다. 이불을 개고 방을 정리한 뒤 허리를 굽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온다. 춘호는 신발장 위에 놓인 생수 2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거실 테이블까지 옮긴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분리수거함에서 빈 페트병을 꺼내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린다. 준호는 거울에 비친 장인의 모습을 힐끗 보다가 시선을 돌려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린다.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준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는 중이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춘우는 비닐봉지를 묶어 현관 옆에 가지런히 놓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다. 식탁 위에는 박소연이 어젯밤 적어둔 메모지가 붙어 있다. 아빠, 약 점심 식사 후에 드세요. 소연. 춘우는 메모지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쓰다듬는다. 그리고 옆에 놓인 약봉투를 확인한 뒤 조용히 소파에 앉는다. 같은 시각 출근길 지하철 안. 이준호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휴대폰으로 카드 명세서 앱을 확인한다. 숫자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그의 미간이 점점 좁혀진다. 이번 달 이자만 280이야. 중얼거림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만 옆에 선 승객들은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그는 명세서 화면을 끄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 벽만 응시한다. 다시 집. 춘우는 TV를 틀어놓고 리모컨을 무릎 위에 올려둔다.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는다. 시선은 테이블 위 메모지와 약봉투 사이를 오간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든다. 그 빛 한가운데 춘우가 어젯밤 정리해둔 빈 페트병 봉투가 놓여 있다. TV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노인 1인 가구가 200만을 넘어서며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춘우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리모컨 버튼을 천천히 누르며 채널을 돌린다. 홈쇼핑, 드라마 재방송, 요리 프로그램. 화면은 바뀌지만 그의 눈동자는 움직임이 없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또각또각 울린다. 저녁 집. 소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손에는 마트 비닐봉투가 두어 개 들려 있고 어깨에는 가방이 축 늘어져 있다. 아빠, 집에 계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먹었다.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장을 본 물건들을 꺼내 정리한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채소를 씻는 물소리가 이어진다. 춘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내가 설거지 해놓을까? 아니에요, 아빠. 편히 쉬세요. 제가 금방 할게요. 춘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소파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의 방 쪽을 힐끗 보다가 검은색 크로스백이 놓인 선반을 바라본다. 소연이 칼로 무언가를 썰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린다. 춘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본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온다. 그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선다. 소연아, 밥 됐어?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준호는 소파 반대편에 앉으며 휴대폰을 꺼낸다. 춘우와 눈이 마주칠 뻔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화면만 본다. 거실에는 요리하는 소리와 TV 소리, 그리고 휴대폰 터치 소리만 섞여 흐른다. 춘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본다. 식탁 위에는 내일 아침을 위한 메모지가 또 한 장 놓일 것이다. 저녁 거실 테이블 위 은행 우편 봉투 몇 개가 찢어진 채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카드 명세서와 학원비 고지서가 뒤섞여 있다. 테이블 모서리에는 대출 상환 계획표라고 적힌 종이가 구겨진 채 놓여 있고 그 위에 연필로 적힌 숫자들이 촘촘히 지워졌다 닷에 쓰여 있다. 이준호는 명세서를 하나씩 집어들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는다. 아버님 병원에 한 달에 60 나가고 집 생활비 80 더 나가요. 우리 대출 이자가 250이 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박소연은 고지서 사이에 끼어 있는 딸의 미술학원 안내장을 쥔 채 움찔한다. 안내장 한쪽 귀퉁이가 접혀 있고 수강료 납부 안내라는 글자가 굵게 찍혀 있다. 그래도 서윤이가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당분간 미술학원은 끊어야 할 것 같아. 준호는 명세서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준다. 이번에 출장도 일주일짜리야. 실적 못 채우면 가게 문 닫을 수도 있다니까. 본사에서 계속 압박 들어와. 소연은 안내장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버지 쪽을 힐끗 본다.
박춘호는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있다. TV는 켜져 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는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테이블 위 서류들만 바라본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아빠 혹시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돈 있으면 춘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딱 12천만 원만 급한 불만 끄고 나중에 꼭 갚을게. 아빠가 필요하실 때 바로 드릴게. 준호는 소파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장인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에는 기대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담겨 있다. 춘호는 말없이 자신이 신고 있던 낡은 슬리퍼를 내려다본다. 발등에 작은 구멍이 나 있고 뒤꿈치는 오래 신어서 눌려 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다 펴진다. 마치 무언가를 세미라도 하듯 엄지로 다른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눌러본다. 거실에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5% 상승하며 춘호는 고개를 천천히 든다. 나한텐 너희가 모르는 돈이 좀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연의 눈이 커진다. 준호는 소파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두 손을 무릎에 짚는다. TV 화면이 바뀌고 부동산 그래프가 푸른색 곡선을 그리며 치솟는다. 그래프 아래 작은 글씨로 10년간 자산가치 변동 추이라는 문구가 지나간다. 얼마나요? 5천, 1억. 준호의 눈이 번뜩인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명세서를 밀어내고 장인과 눈을 마주치려 한다. 아버님, 정확히 얼마나 있는데요? 통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춘호는 잠시 멈칫한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한 바퀴 훑다가 자신의 방 쪽을 향한다. 방 선반에 놓인 검은색 크로스백이 희미한 불빛 아래 고요히 놓여 있다. 아빠, 진짜요? 얼마나 있으신데요? 춘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바꾼다. 괜찮다. 그건 나중에 다 정리해서 알아서 하아. 아니, 알아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당장 급한 게 얼마인데요?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한 번 더 바라본다. 명세서, 고지서, 구겨진 상환 계획표. 너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소연은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다가간다. 아빠, 그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1천만 원만이라도. 춘호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놓는다. 내일 은행 좀 다녀올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린다. 거실에 남은 준호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본다. 정말 돈이 있나 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소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테이블 위 딸의 학원 안내장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반복해서 접었다 펴기를 반복한다. TV 화면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옆에 자산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자막이 천천히 지나간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화면에 놓인 자산조회, 부모님 통장 확인 같은 검색어가 잠깐 비쳤다가 사라진다. 다음 날 오전, 동네 골목 안쪽, 오래된 은행 지점. 간판 글씨가 발에서 농우은행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인다. 입구 옆 화분에는 시든 꽃이 몇 송이 남아있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삑 하는 소리가 작게 울린다. 박춘호는 은행 안으로 들어선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크로스백이 단단히 쥐어져 있고 가방 입구가 조금 열려 있어 안쪽이 비쳐 보인다. 색이 바랜 통장 5건과 빨간 도장집이 포개져 있다. 창구 대기 공간에는 의자가 몇 개 놓여 있고 벽면 모니터에는 대기 번호가 천천히 바뀌고 있다. 춘호는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서서 버튼을 한 번 누른다. 띠리리릭. 종이가 빠져나오고 그는 번호표를 조심스럽게 접어 손에 쥔다. 128번이라는 숫자가 굵게 찍혀 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은 춘호. 그는 번호표를 쥔 손에 땀이 맺힌 걸 소매로 슬쩍 닦는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조금 더 열어 안을 들여다본다. 통장 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가 거의 지워진 것, 모서리가 구겨진 것, 비닐 커버가 벗겨진 것.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든 통장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기 모니터가 바뀐다. 125번. 그리고 다시 126번. 춘우는 무릎을 가볍게 두드린다. 손가락이 리듬 없이 톡톡 두드리고 시선은 창구 직원들과 고객들 사이를 오간다. 앞쪽 창구에서 한 노인이 통장을 들고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오. 네, 잠시만요. 아, 여기 정기예금 만기 안내가 나와 있으시네요. 춘우는 그 대화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가방 안 통장들을 한 권씩 꺼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대기 모니터가 다시 바뀐다. 127번. 춘우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다시 앉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번호표를 다시 펼쳐본다. 128번. 맞다. 손님, 128번 고객님, 세 번 창구로 와주세요. 방송이 나오자 춘우는 다시 일어선다. 이번에는 앉지 않는다. 통장 5건과 도장집을 가방에 다시 넣고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간다. 3번 창구. 창구 안쪽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다. 명찰에 이수진 대리라고 쓰여 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춘우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창구 유리 아래로 밀어넣는다. 5건이 차례로 쌓인다. 저 통장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통장이 여러 개 있으시네요.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통장을 한 권씩 넘기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춘다. 춘우는 창구 유리 너머로 직원의 손놀림을 지켜본다. 모니터 반사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인다. 주름진 이마와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직원의 손이 잠깐 멈춘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선을 춘우에게 돌린다. 고객님, 여기 정기예금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이자율도 지금은 많이 떨어졌고. 그녀는 화면을 살짝 돌려 춘우에게 보여준다. 모니터 위쪽 작은 글씨가 보인다. 총 예금 잔액 50억 1340만 원. 춘우는 그 숫자를 보지만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만 끄덕인다. 혹시 한 번에 정리해서 다른 계좌로 옮기시려는 건가요? 직원의 눈동자가 잠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표정을 관리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린다. 춘우는 가방에서 빨간 도장집을 꺼내 창구 유리 아래로 밀어넣는다. 예. 이 통장들에 있는 돈 전부 하나로 모아주시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하얀 종이를 꺼낸다. 종이를 펼치자 조심스러운 필체로 적힌 계좌번호와 이름이 나타난다.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종이를 건네는 순간 직원은 그 내용을 확인한다. 수취인 박소연 외 한 명, 공동명의. 아,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는 거군요. 그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데 가지고 오셨나요? 춘우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넨다. 직원은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화면을 다시 확인한다. 고객님, 이 금액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출력하고 도장을 찍을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준다. 여기, 그리고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춘우는 빨간 도장집을 열고 도장을 꺼낸다. 도장 아래 부분이 오래 사용해서 닳아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손때가 묻어있다. 쾅, 쾅, 쾅. 세 곳에 도장이 찍힌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새겨진다. 직원은 서류를 가져가서 뒤쪽 책상에 앉은 선임 직원에게 보여준다.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춘우는 창구 앞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두 손을 창구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한다.
선임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수진 대리가 다시 창구로 돌아온다. 고객님, 확인 완료됐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진다. 화면에 이체 진행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가 사라진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출력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직원은 통장 5건을 다시 춘우에게 돌려준다. 이제 그 통장들은 모두 잔액이 0원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춘우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도장집도 함께 넣는다. 지퍼를 천천히 올려 잠그는 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그는 창구를 떠나 은행 밖으로 나온다. 자동문이 열리고 밖에 햇살이 그를 감싼다. 춘우는 잠시 은행 앞 벤치에 앉는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이다가 가라앉는다. 한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긴 숨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화면에는 박소연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떠 있다. 아빠, 은행 잘 다녀오세요. 점심은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춘우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길 안쪽으로 사라진다. 은행 간판 아래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우는 천천히 골목을 걷는다.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 그는 걸음을 멈춘다. 담벼락에 붙은 낡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공장 부지 매각 안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인다. 춘우는 그 포스터를 한참 바라본다. 10여 년 전, 공장 마당, 철제 간판에 박산업이라고 쓰인 글자가 해질녘 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다. 간판 아래로 컨테이너 몇 개가 줄지어 서 있고 마당 한쪽에는 폐자재들이 정리되어 쌓여 있다. 박춘호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바지에 손을 닦으며 공장 사무실에서 나온다. 머리는 지금보다 검고 어깨는 더 펴져 있다. 하지만 이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새겨지기 시작했다. 마당 입구 쪽에서 박소연과 이준호가 손을 잡고 걸어온다. 소연의 머리는 짧게 자르고 가볍게 파마를 했고 준호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밝은 표정이다. 신혼티가 역력하다. 아빠, 바쁘신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딱 좋은 시간이야. 춘우는 사무실 문을 열고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는 은행 로고가 찍힌 하얀색이고 묵직하게 손에 잡힌다. 그는 딸과 사위 앞으로 걸어와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넨다. 이거 너희 전세 보증금이랑 가게 시작할 미천이다. 소연이 봉투를 받으며 눈이 커진다. 아빠, 이게 얼마예요? 나이 들어 모은 거지만 너희한테 쓰는 게 제일 낫지. 이제 시작하는데 빚지고 시작하면 안 되니까. 준호는 봉투를 받아 열어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지런히 들어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춘우를 바라본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버지 역할이지. 춘우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쓸게요. 나중에 가게 잘 되면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춘우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마당 한쪽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연의 친구가 서 있다. 그녀는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소연에게 다가와 속삭인다. 친구, 너네 아버님 진짜 멋있다. 요즘에 저렇게까지 해주는 부모님 잘 없어. 소연은 봉투를 꼭 안고 아버지를 바라본다.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빠, 제가 꼭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춘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너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걱정 안 해. 해가 완전히 지고 공장 마당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진다.
박산업 간판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다. 세 사람은 나란히 공장 입구를 나선다. 준호는 봉투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소연은 아버지 팔짱을 낀 채 걷는다. 현재 골목길. 춘우는 포스터에서 시선을 거둔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가방을 조금 더 단단히 쥐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하늘은 여전히 맑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집 앞. 춘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박소연이 식탁을 정리하고 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은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다. 소연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비를 들고 나온다. 점심 준비했어요. 같이 드세요. 춘우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선다. 식탁에는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고 그의 자리에는 약봉투가 놓여 있다. 소연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빠 은행에서 뭘 하고 오셨어요? 혹시 그 말씀하신 그 돈? 춘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갈 뜬다. 정리했다. 너 걱정은 하지 마.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밥그릇에 국을 따라준다.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한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 거실에 작게 울린다. 춘우는 밥을 먹다가 창밖을 힐끗 본다. 베란다 너머로 아파트 숲이 보이고 그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그의 손이 잠깐 멈춘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는 먼 곳을 바라본다. 10여 년 전 공장 마당에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 지금 식탁 위 숟가락을 쥔 그 손. 소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 그저 밥을 더 떠서 아버지 그릇에 올려놓는다. 아빠, 더 드실래요? 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움직인다. 그래, 고맙다. 점심이 끝나고 소연은 설거지를 시작한다. 물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온다. 춘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켠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말하지만 그는 듣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방 안쪽 선반 위에 놓인 빈 크로스백을 향한다. 이제 그 가방 안에는 통장도 도장도 남아있지 않다. 일주일 후 저녁 이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다. 어깨에 맨 가방이 무겁게 축 늘어져 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다. 출장 일주일의 흔적이 역력하다. 소연아, 나왔어. 거실이 묘하게 조용하다.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현관 신발장 옆 항상 있던 박준호의 회색 슬리퍼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그 자리에는 먼지만 희미하게 남아 있다. 소연아? 부엌에서 박소연이 나온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고 손에는 물티슈를 쥐고 있다. 왔어, 고생했어. 준호는 거실로 들어서며 장인의 방 쪽을 본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다. 평소라면 닫혀 있을 시간인데 그는 방 앞으로 다가간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불은 개켜져 있고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다. 옷걸이 몇 개만 삐죽이 매달려 있을 뿐 춘우의 체크셔츠는 보이지 않는다. 준호는 옷장을 완전히 열어본다. 텅 비어 있다. 선반 위 항상 놓여있던 검은색 크로스백도 사라졌다. 소연아, 아버님 어디 가셨어? 소연은 식탁 앞에 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다발을 두 손으로 꼭 쥔다. 아빠 요양원 들어가셨어. 준호의 발걸음이 멈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본다. 뭐? 사흘 전에 아빠가 직접 결정하셨어. 나한테도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짐 싸서 가셨어. 준호는 식탁으로 다가와 소연이 쥐고 있는 서류를 본다. 서류 맨 위에는 자산정리 및 증여계약서 초안라는 제목이 찍혀 있다. 그 아래로 작은 글씨로 법무법인 이름이 보인다. 이게 뭐야? 계약서? 소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변호사가 왔었어.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하셨대.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긴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중간중간 밑줄이 그어져 있다. 신탁, 수익자, 재산 분배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때 베란다 창문 너머로 맞은편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선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린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이쪽 아파트 동을 향해 걷는다. 초인종이 울린다. 띵동. 소연은 준호를 힐끗 보고 현관으로 간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 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어르신 보호자분 되시죠?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선다. 그는 명함을 꺼내 소연에게 건넨다. 법무법인 정명의 변호사 김도훈입니다. 어르신께서 부탁하신 건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온다. 그는 변호사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무슨 일이시죠? 사위분이시군요. 박준호 어르신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유언 신탁 관련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약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와 식탁 사이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마주 선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베란다 창으로 이웃집 거실 불빛이 비쳐 들어와 서류 위에 찍힌 인감 도장 자국들을 희미하게 비춘다. 장인어른이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김도훈은 의자를 권하지만 준호는 서 있다. 팔짱을 낀 채 장인의 빈 방을 훑어본다. 그의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불안이 얽혀 있다. 박준호 어르신께서는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여 유언 대용 신탁 형태로 처리하셨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그게 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전에 미리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되 법적으로는 신탁 기관이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상속과 비슷하지만 유언장보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다. 그녀는 변호사의 말을 듣지만 시선은 아버지의 빈 방을 향해 있다. 그럼 아빠가 가진 돈을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김도훈은 서류에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친다. 제목에 수익자 지정 내역이라고 적혀 있다. 수익자는 따님이신 박소연님과 손녀분이신 박서윤 양입니다. 공동 명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눈썹이 꿈틀한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수익자 란을 확인한다. 저는요. 제 이름은 왜 없어요? 김도훈은 잠시 침묵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에서 또 다른 페이지를 꺼낸다. 그 페이지 상단에는 특이사항이라는 제목이 있다. 어르신께서 사위분은 수익자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흐른다. TV는 꺼져 있고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준호는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는다. 왜요? 왜 저만 빠졌어요? 그 부분은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김도훈은 소연을 힐끗 본다. 소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어르신께서는 사위분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을 부담스러워하셨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서류 한 장을 더 꺼낸다. 이 신탁 계약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위분은 이 재산의 관리나 사용에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는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 집 가장이에요. 아내 아버지 재산인데 왜 제가 관여를 못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 소유자가 본인의 의지로 수익자를 지정하고 관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본다. 맞은편 아파트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다. 밝은 불빛 아래 누군가 웃고 있다. 얼마예요? 그 돈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김도훈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그 페이지 하단에 숫자가 적혀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숫자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대신 서류를 준호 쪽으로 밀어넣는다. 다음 주에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는다. 그는 변호사를 노려본다. 장인어른은 지금 어디 계세요? 신성요양원에 계십니다. 연애는 가능하지만 어르신께서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김도우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소연이 일어나 배웅하지만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현관문이 닫힌다. 거실에는 준호와 소연만 남는다. 준호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바라본다. 유언대용 신탁 약정서, 수익자 지정 내역, 특이사항.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진다.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겨주신다는 거네. 소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이웃집 불빛은 따뜻하게 빛난다. 하지만 이 집 거실은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둡다. 며칠 후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다. 김도우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이준호와 박소연이 나란히 앉아 있다. 테이블 위 서류 사이로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 김이 천천히 식어간다. 오늘은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다. 그의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시선은 서류 위를 떠돌고 있다. 김도우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고 두툼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이 유언대용 신탁 약정서의 정식 사본입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다. 첫 페이지 상단에 유언대용 신탁 약정서라는 굵은 글씨가 찍혀 있고 그 아래로 여러 줄의 법률 용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김도우는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를 펼친다. 페이지 중간쯤에 네모 박스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굵은 숫자가 적혀 있다. 신탁 금액이 그는 잠시 멈추고 소연과 준호를 번갈아 본다. 50억입니다. 소연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진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따그랑 소리가 난다. 차가 조금 튀어 테이블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든다. 준호는 한동안 그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앞으로 빼고 서류를 얼굴 가까이 들이민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린다. 50억이요? 네. 50억 1340만 원 정확히는. 장인어른이요? 우리 장인어른이? 준호는 서류를 놓지 못하고 숫자가 적힌 부분만 계속 응시한다. 5, 0,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린다. 소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는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많은 돈을... 김도우는 서류를 넘겨 세 번째 페이지를 펼친다. 페이지 상단에 자산 구성 내역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로 표가 그려져 있다. 자산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시던 상가, 건물 매각 대금과 장기 예금입니다. 그는 표의 첫 번째 줄을 손가락으로 짚는다. 2010년에 매입하신 분당동 상가 건물을 2022년에 38억에 매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년 이상 불입하신 정기예금과 적금입니다. 준호는 표를 내려다본다. 매입 가격, 매각 가격, 예금 내역, 이자 합산.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다. 그럼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부자셨던 거예요? 부자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자산을 모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우는 서류를 더 넘긴다. 네 번째 페이지. 페이지 중간에 손글씨로 쓰인 문단이 있다. 또박또박한 필체. 박준호의 글씨다. 준호는 그 문단을 읽기 시작한다. 첫 줄부터 입술이 굳어진다. 사위 이준호에게는 금전적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그 아래로 문장이 이어진다.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일용직이라도 하라고, 내 딸과 손주에게 붙어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준호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춘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는다. 한 글자 한 글자. 소연은 옆에서 남편의 표정을 본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진다. 문단 아래 괄호 안에 작은 글씨가 따라붙는다. 2025년 3월 7일, 2025년 5월 2일, 2025년 8월 19일 발언. 일부 음성 녹음 있음. 준호는 그 날짜들을 본다. 3월 7일, 5월 2일, 8월 19일.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오른다. 그날 밤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소연과 말다툼하던 그날들. 녹음이요? 무슨 녹음이요? 김도우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낸다. 화면을 켜고 파일 앱을 연다. 몇 개의 오디오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다.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녹음 파일입니다. 법적 증거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한다. 2025만 819전역. mp3. 재생 버튼을 누른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온다. 먼저 들리는 건 TV 소리. 그리고 설거지하는 물소리. 그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의 장인어른은 그냥 기생충이나 다름없죠? 거실에 그 목소리가 울린다. 소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어깨가 떨린다. 준호는 태블릿을 노려본다. 그의 목소리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출장 가기 전날 밤에 했던 그 말. 음질이 또렷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하게 들린다. 녹음은 계속된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우리 돈 빨아먹고 있으면서 본인은 돈 한 푼 안 내잖아. 준호는 태블릿에서 시선을 돌린다. 그는 거실 한쪽, TV 아래 놓인 스피커를 본다. 그 스피커, 항상 거기 있던 그 스피커. 거기서 녹음하신 거예요? 김도우는 태블릿을 끈다. 녹음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르신께서 본인 소유의 공간에서 녹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스피커를 계속 바라본다. 그 작은 검은 상자. 그 안에 마이크가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그는 장인의 빈 방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문이 열려 있고 안은 텅 비어 있다. 그곳에서 장인은 매일 밤 이 소리들을 들었을 것이다. 김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내용을 근거로 사위분을 신탁 수익자에서 제외하고 재산관리 권한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서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을 가리킨다. 따님이신 박소연님께서 만약 이혼하실 경우 이 자산은 전액 손녀분께 귀속되며 사위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본다. 이혼하면 제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따님께서 이혼하시면 따님의 권리도 상실되고 모든 자산이 손녀분 단독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손녀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기관이 관리합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선다. 그는 창가로 걸어간다. 베란다 너머로 맞은편 아파트가 보인다. 불이 켜진 창문들, 저녁을 먹고 있을 가족들. 그는 창문에 이마를 댄다. 유리가 차갑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그 돈은 절대 못 받는다는 거네요. 김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이 대답이다. 소연은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본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힌 그 문단. 사위 이준호에게는 금전적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그 문장 위로 찻잔에서 흘러나온 차 얼룩이 번져 있다. 김도우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는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정식 서명 절차가 있습니다. 따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든다. 소연이 일어나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먼저 현관으로 향한다. 혼자 나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힌다. 거실에는 준호와 소연만 남는다.
준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다. 등을 보인 채 소연은 테이블 앞에 앉아 봉투를 두 손으로 쥔다. 밖에서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린다. 변호사가 떠나는 소리. 준호는 창문에서 이마를 떼고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장인의 빈 방을 향해. 그 방 안 선반 위에 있던 크로스백. 그 안에 들어있던 통장들. 50억? 그는 한 걸음도 그 방을 향해 떼지 못한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쥔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정구가 곧 나갈 모양이다. 다음 날 낮. 법무법인 건물 내부. 복도를 지나 작은 상담실 앞에 이준호와 박소연이 서 있다. 문 위에 상담실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김도훈이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한다.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작은 회의실처럼 꾸며져 있다.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6개. 벽면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창문으로는 바깥 빌딩들이 보인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서류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다.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예금 해지 확인서. 각 서류마다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준호와 소연은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는다. 김도훈은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연다. 오늘은 신탁 계약의 근거가 되는 자산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 두 사람 앞으로 민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스테이플러로 묶여 있다. 맨 위 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다. 여기 보시면 박춘호 어르신 명의의 상가, 건물이 15년 전에 매입된 뒤 3년 전에 38억에 매각됐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든다. 첫 페이지에는 건물 주소와 면적이 적혀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소유권 이전 내역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다. 소유자 박춘호. 그 이름 아래로 매입 날짜와 금액, 매각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다. 매입 2010년 3월 12일 15억 원. 매각 2022년 8월 5일 38억 원. 준호는 그 숫자를 천천히 읽는다. 15억으로 사서 38억에 팔았다. 12년 만에 23억의 차익. 이 건물을 언제 사신 거예요? 2010년입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던 시기에 매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연은 옆에서 등기부를 본다. 아버지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는 그 문서. 그녀는 그 시기를 기억한다. 2010년. 자신이 결혼하기 2년 전. 김도훈은 다음 서류를 꺼낸다. 은행 로고가 찍힌 정기예금 내역서. 그리고 이건 20년 동안 불입해오신 적금과 예금입니다. 서류 여러 장이 펼쳐진다. 각 페이지마다 다른 은행 로고와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 만기 연장 기록, 이자 합산 기록. 199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중간에 따님 결혼 자금과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3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도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은행 거래 내역서. 페이지 중간에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이 여러 줄 있다. 그 부분도 이미 사위분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를 준호 쪽으로 밀어넣는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든다.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다. 2012년 9월 15일 출금 5천만 원 수취인 이준호. 2012년 10월 20일 출금 1억 원 수취인 이준호. 2013년 3월 8일 출금 8천만 원 수취인 이준호. 2014년 7월 12일 출금 7천만 원 수취인 이준호. 준호는 자기 이름 옆에 찍힌 금액들을 하나씩 읽는다.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7천만 원. 손가락으로 금액을 더해본다. 3억. 그는 서류를 뒤적이다 말고 멍하니 앉아있다. 이게 다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결혼 초기에 전세 보증금, 가게 인테리어, 운영 자금 등으로 지원하신 금액입니다. 소연은 남편을 본다. 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다. 3억이나 아빠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준다.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된 내용이 나타난다. 2012년 9월 15일
전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 그해 10월 20일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 2013년 3월 8일 운영 자금으로 8천만 원. 2014년 7월 12일 대출 상환 자금으로 7천만 원. 합계 3억 원이 모두 사위분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본다. 그 숫자들, 그 날짜들. 2012년 결혼하고 가게를 시작하던 해. 2013년 가게가 어려워서 돈이 급했던 해. 2014년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고민하던 해. 그때마다 장인이 도와줬다.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어요. 어르신께서는 당시에 괜찮다고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도우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낸다. 작은 공책 페이지를 복사한 것처럼 보인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다. 이건 박 어르신이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그는 그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놓는다. 소연과 준호는 동시에 그 서류를 본다. 아버지의 필체다. 또박또박하지만 조금 떨리는 글씨. 메모 상단에 날짜가 적혀 있다. 2025년 8월 21일. 그 아래로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다. 사위가 힘들어 보여서 내 노후 자금에서 조금 미리 꺼내 쓴다. 이 돈을 줬다고 해서 나중에 나를 짐 취급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소연의 눈이 그 한 줄에서 멈춘다. 이 돈을 줬다고 해서 나중에 나를 짐 취급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손수건을 꺼낸다. 코와 입을 막고 눈을 감는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준호는 메모를 읽고 또 읽는다. 한 글자 한 글자. 나를 짐 취급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울린다. 지금의 장인어른은 그냥 기생충이나 다름없죠. 그는 눈을 감는다. 상담실 안은 조용하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웅웅거린다. 창밖으로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김도우는 노트북을 닫는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듯. 그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앞으로 민다. 하얀 종이 한 장. 상단에 최종 수익자 확인서라고 적혀 있다. 이것이 최종 수익자 확인서입니다. 서류 중간에 네모 박스가 2개 그려져 있다. 김도우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한다. 수익자 1번. 박소연님. 따님이십니다. 지분 50%. 수익자 2번. 박서윤 양. 손녀분이십니다. 지분 50%.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다. 김도우는 계속 읽어나간다. 단, 보호자 이준호는 재산 관리에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에는 박소연님의 지분이 박서윤 양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소연은 그 서류를 본다. 자신의 이름과 딸의 이름. 아빠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김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어르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실행 시기는 최근에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경에 어르신께서 직접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든다. 8월 말. 자신이 기생충 발언을 한 바로 그 다음 주. 그때 제 말을 들으시고 결정하신 거군요. 김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이 대답이다. 준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본다.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간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는 붐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댄다. 유리가 차갑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뒷모습을 본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김도우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정리한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의 의지가 명확하고 법적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멈추고 소연을 본다. 따님께서 어르신을 직접 뵙고 대화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소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다. 아빠 면회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신성요양원입니다. 주소는 명함 뒷면에 적어드렸습니다.
그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소연에게 건넨다. 소연은 명함을 받아 뒷면을 본다.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다. 김도훈은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일어선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식 서명이 있습니다. 따님께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한다.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힌다. 상담실에는 준호와 소연만 남는다. 준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다. 등을 보인 채 소연은 테이블 위 메모를 집어든다. 아버지의 손글씨.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그녀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남편 옆으로 간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본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비춘다. 등기부, 거래 내역, 확인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며칠 후 저녁.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와 펜 그리고 조그만 도장함이 다시 한번 놓여 있다. 하얀 종이 여러 장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고 맨 위 페이지에는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정본이라는 제목이 굵게 찍혀 있다. 김도훈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최종 확인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다. 박소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계약서를 한참 바라본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시선은 서류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준호는 테이블 반대편에 서 있다.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본다. 베란다 건너편 다른 집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비쳐 보이고 자막으로 노후 파산, 금융 불안 같은 단어들이 지나간다. 김도훈이 노트북을 닫는다. 최종 확인 완료됐습니다.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소연은 펜을 집어든다. 검은색 볼펜. 그녀는 계약서 첫 장 맨 아래 서명란을 본다. 수익자 1서명.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박소연이라고 미리 인쇄되어 있다. 소연은 펜 끝을 종이에 댄다.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 박, 소, 연. 한 글자 한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진다. 필체가 평소보다 조금 떨린다.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두 번째 서명란. 미성년 손녀를 대신한 친권자 서명란이다. 법정 대리인 서명.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박서윤 미성년의 모라고 인쇄되어 있다. 소연은 다시 펜을 든다. 손이 더 떨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적는다. 법정 대리인 모박소연. 마지막 글자를 쓰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는다. 테이블 위에 톡 소리가 난다. 김도훈은 계약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소연은 도장함을 연다. 빨간 도장집 안에 작은 도장이 들어있다. 손잡이에는 손때가 묻어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도장. 그녀는 도장을 꺼내 인주에 찍는다. 붉은 인주가 도장 아래에 묻는다. 쾅! 첫 번째 도장이 서명 옆에 찍힌다. 쾅! 두 번째 도장이 법정 대리인 서명 옆에 찍힌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새겨진다. 원 안에 작은 글씨로 박춘호인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소연은 도장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다. 김도훈은 조용히 기다린다. 서류를 가방에 넣지 않고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아둔다. 창가에 서 있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는 테이블 위 도장함을 본다. 그 도장함. 빨간색. 작고 낡은. 몇 년 전 은행 대출 서류에 장인 이름 옆에 연대보증인 도장을 찍어달라며 자신이 그 도장함을 들고 장인 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장인은 그때 말없이 도장을 찍어줬다. 준호는 시선을 돌려 아내를 본다. 소연은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다.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사위분께는
어르신이 따로 남겨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본다. 내가 먼저 떠나도 내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 돈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문장은 공식 서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도장함을 본다. 그 돈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장인께 손 벌렸던 날.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또 부탁했던 날.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급하게 찾아갔던 날. 그때마다 장인은 괜찮다고만 했다. 준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소연 맞은편.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고 계약서 반대편 끝에 놓인 페이지를 본다. 동의인 확인란이라는 제목 아래 빈 칸이 하나 있다. 김도훈이 설명한다. 법적으로는 사위분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위분께서도 이 계약을 확인하셨다는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그 빈칸을 바라본다. 본인은 상기 신탁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그 아래 동의인 서명. 준호는 테이블 위 펜을 본다. 소연이 방금 사용했던 그 펜. 그는 펜을 집어든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는다. 또 집어든다. 다시 내려놓는다. 그의 손가락이 서명란 윗부분을 2번 톡톡 두드린다. 소연은 눈물을 닦고 남편을 본다. 준호는 펜을 쥔 채 창밖을 다시 본다. 이웃집 거실 불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켜져 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쉰다. 좋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다. 거의 들릴까 말까 한 크기.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조금 내려앉는다. 준호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쓴다. 이준호. 글씨는 평소보다 작다. 끝 획이 조금 흐릿하다. 김도훈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마지막 확인을 한다. 모든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계약서는 신탁기관에 제출되고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는 계약서를 투명 파일에 넣고 서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는다. 내일 아침에 은행으로 가져가서 최종 등록하겠습니다. 따님께는 나중에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김도훈은 일어서며 가방을 든다. 어르신께서 따님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으셨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든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문다. 눈물이 다시 차오른다. 김도훈은 현관으로 향한다. 소연이 일어나 배웅하려 하자 그는 손을 저으며 혼자 나간다. 천천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힌다. 거실에는 준호와 소연만 남는다. 테이블 위에는 빈 도장함만 놓여 있다. 도장은 변호사가 계약서와 함께 가져갔다. 소연은 그 빈 도장함을 집어든다. 가볍다. 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마지막 물건. 준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 두 손을 포개고 테이블 위 빈 공간만 바라본다. 소연은 도장함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운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린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오전, 은행 VIP 창구, 조용하고 밝은 공간, 유리 파티션 너머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 명찰에는 최지연 과장이라고 쓰여 있다. 그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린다. 타닥타닥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진다. 창구 앞에는 김도훈이 서 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계약서 원본이 담긴 봉투를 창구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은 모니터를 몇 번 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신탁 계좌 설정 완료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기존 예금 전액이 이동되셨고요. 수익자 변경 및 제한 사항도 시스템에 반영됐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확인 감사합니다. 모니터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창이 떠오른다. 푸른색 배경에 하얀 글씨. 거래 완료. 그 창이 잠깐 떴다가 천천히 사라진다. 직원은 영수증을 출력하고 김도훈에게 건넨다. 그는 영수증을 접어 가방에 넣고 창구를 떠난다. 같은 시각, 요양원 작은 방. 창문과 침대에 박춘호가 앉아 있다. 회색 가디건을 입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인다. 단풍이 든 나무 몇 그루와 벤치 하나. 바람에 나뭇잎이 천천히 흔들린다. 방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온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다. 어르신, 따님이 영상통화 거셨어요. 춘우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본다. 그녀는 휴대폰을 춘우에게 건넨다. 춘우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감싸준다. 따뜻하다. 방금까지 간호사 손에 있던 온기가 남아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영상통화 화면이 떠 있다. 박소연의 얼굴이 보이고 그 옆에 손녀 서윤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 할아버지! 춘우는 말없이 웃는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는 화면을 향해 손을 살짝 들어 올린다. 화면 속 소연이 무언가 말하지만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춘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들었다는 듯. 서윤이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인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할아버지 얼굴이라고 쓰여 있다. 동그란 얼굴에 눈, 코, 입. 서툴지만 정성스럽다. 춘우는 그 그림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뜬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을 참는 것 같기도 하다. 요양원 복도 끝 창밖으로 늦가을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따뜻한 빛이 복도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든다. 영상 통화가 계속된다. 소연이 뭔가 말하고 서윤이 웃는다. 춘우는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손을 흔든다. 그때 휴대폰 상단에 조용한 알림음이 울린다. 띠링. 작은 알림창이 화면 위쪽에 떠오른다. 입출금 알림 50억 1340만 원 출금 신탁계좌 이체 완료. 춘우는 그 알림을 본다. 50억 1340만 원. 그 숫자. 그는 잠시 알림창을 내려다본다.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담담하다. 손가락 끝을 천천히 움직여 알림창을 위로 부드럽게 밀어 올린다. 알림창이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다시 영상통화 화면만 남는다. 소연과 서윤의 얼굴. 춘우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연다. 잘 지내라.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다. 화면 속 소연이 눈을 붉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대답한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서윤이 다시 손을 흔든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춘우는 웃으며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린다. 천천히 흔든다. 영상 통화가 끊긴다. 화면이 꺼지고 검은 바탕에 시계만 표시된다. 춘우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두 손으로 다시 포개 쥐고 창밖을 바라본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반짝인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 몇 개가 떨어진다. 방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시 들어온다. 어르신, 점심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선다. 슬리퍼를 신고 지팡이를 짚는다. 간호사가 팔을 내밀고 춘우는 그 팔을 가볍게 잡는다. 두 사람은 방을 나선다. 복도를 천천히 걷는다. 춘우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진다. 그 빛 속으로 춘우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